할게요. 자,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트 됐다 표현하는 거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물가를 보통 P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품의 가격을 다 모은 거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 물가가 상승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건 뭐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모두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평균 냈더니 그 평균 값이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렇게까지 하긴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보면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사과가 10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10개를 찍었어요. 그럼 사과를 이렇게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게 1원짜리 하나 주면은 서로 교환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저 돈은 마음껏 찍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막 돈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버리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다가 국가에서 전부 다 0을 한 4개씩 막 붙여줘. 다 같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 보이긴 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개가 아니라 100개, 이렇게 100개 좀 너무한가? 20개 이렇게 됐다 할게요. 20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는 1원짜리 하나 가지고 사과 하나랑 교환했는데, 사과의 개수가 돈을 막 찍어낸다고 사과나무에서 막 사과가 열리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상품의 개수는 저기 주어져 있는데, 교환하는 약간 쿠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돈이 1원짜리가 20개 나오면 저 사과 하나 얻기 위해서 1원짜리 2개 줘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1원의 가치가 사과 1개에서 반 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씩 벌어. 와, 부유해서 좋겠다. 근데 짜장면 가격이 막 한 1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거 뭐 부자인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진짜 화폐로 표현한 소득을 화폐, 명목 소득, 명목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한테 관심사는 진짜야, 진짜. 내가 경제 시험을 막 90 몇 점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95점 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평균이 98이야. 사실 뭐 잘한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진짜 그게 관심이 있는데, 그 진짜를 레알, 실질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시경작에서는 명목변수와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그걸 약간 구분을 해서 봐요. 아무튼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보통은 역사적으로요,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 중세에서도 왕이 전쟁을 해야 돼, 뭐 십자군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돈을 안 주면 할 수가 없거든. 월급을 주거나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돼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1970년대 이 대학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책에 넣어놨는데 20만 원이 뭐야? 지금 20만 원하고 그때 20만 원이 약간 엄청나게 다르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때 대학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가상의 얘인데 학교를 못 다니게 생겼어. 근데 옆에 친구가 좀 약간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친구야 내가 너 좀 도와줄 테니까 이걸로 등록금 해. 그래서 고맙다 친구야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했다 칩시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전화나 SNS 뭐 70년대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 그래서 친구를 못 만나다가 시간이 흘러 2024년 해서 거의 몇 년이야? 5, 60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동창 모임했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반갑다, 니 덕에 내가 학교도 졸업하고 덕분에 되게 늘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빌려준 돈을 내가 못 갚아서 미안한데 오늘 가지고 왔지, 20만 원. 그럼 뭐야? 사실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이 그렇다고 뭐 이자 좀 쳤어 30만 원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은퇴했는데 연금을 받지. 연금 얼마 나오세요? 매달 한 400씩 받아. 오, 괜찮으시네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짜장면 4그릇 받는 거.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게 되면. 근데
거시경제학에서 우리의 뭐 약간 고통을 주는 미저리 인덱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업이고 실업률이고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느낌이 있어. 옆집 아저씨가 실직됐대 이러면 이게 막 내가 잘리거나 하면 이 충격이 확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느낌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요 이 잘 약간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뜨거운 탕에 깨구리가 이렇게 뭐 삶아지는 거랑 비슷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비슷하게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뭐 물가가 인플레이션 올라갔어요. 뭐 슈퍼 갔을 때 뭐 채소 가게 뭐 사과 이런 계란 가격 이런 거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도 오른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이렇게 막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 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조금 서서히 가는 거는 우리가 막 운동하게 되면 약간 열이 나는 거니까 경제 시스템도 약간 열나고 뭔가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좀 더 과하게 열나는 거 몸에 열이 나는 그런 거죠. 몸살 감기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두 개의 과제가 하나는 실업과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을 잡기가 좀 쉽지 않고요. 이건 좀 명확하게 막 와닿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실직자가 많으면 거리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그 체감 문제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거든. 최근에 이렇게 좀 심각해져가지고 미국에서도 막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차 배울 거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영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면 사실 또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 그거 하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뭐야 그것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막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걸 하나의 진짜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걸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즘은 우리가 카드나 이런 걸로 쓰는데 그때는 현금이나 지폐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이제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몰래 막 뿌리고 막 유통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까 시중에 있는 물건보다 화폐가 많아지게 되면 저기 화폐 가치가 인플레 확 일어나고 또 위조 지폐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도 쓰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인플레이션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서 보게 될 거예요. 그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자, 경제학은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시경제학은요 이게 클 것자라 해서 한자 이렇게 좀 심플해요. 매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시경제학은요 뭐 미자를 쓸게요. 한자가 복잡해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 것자 구역은 작은 미자야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요 작게 보니까 우리가 만원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미시경제학은 현미경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요.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거시경제학은요.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는 거야. 망원경을 가지고 숲 전체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보시면 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다 살짝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 숲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여기 숲 어딘가에 붉게 뭔가 물들었어요. 단풍이 든 건가? 산불이 난 건가? 병충해가 생겨서 저렇게 나무가 썩어서 문드러지나? 뭐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모르지. 직접 가봐야지. 가까이 가서 나무를 하나하나씩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멀리서 크게 조감을 하게 되는 것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이렇게 갔더니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 그게 바로 미시경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구 경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축구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 열심히 막 뛰고 있어요. 많이들 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활동하지 관중 아니면 저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야. 야 이거 뭐 사사이 무슨 포메이션이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공격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감독이 큰 그림을 보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뭐 결과가 있을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과 뭐 일본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해. 그럼 전반 끝나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점수 한국이 뭐 2대 0으로 이겼다. 뭐 이런 거예요. 전반 끝나면 한국이 이 전체적인 결과를 이렇게 집약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무슨 학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한 학기 끝나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한 학기 동안 내가 보낸 거를 다 반영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퉁 쳐가지고 학점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표현한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점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가할 때는 학점이 높으면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그리고 학점이 낮으면 안 했나 보다. 아니면 안 했을지라도 다른 더 중요한 선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더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고 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거니까 뭐 후회되는 삶은 아닌가 보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 경기 결과가 2대 0으로 한국이 앞선다. 뭐 이런 거. 뭐 코너킥 개수 뭐 모서리에서 차는 거 있잖아. 그거는 한국이 뭐 2개인데 일본이 뭐 3개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반칙 개수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했어요. 일본은 반칙이 100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기 결과를 크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거시경제학이고요. 그러니까 국가경제라고 보면은 어떤 게 거시경제학입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라 해요. GDP 이렇게 표현합니다. G가 이제 그로스예요. 합쳤다는 거야. D는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돈을 다 벌어들인 거야. 우리 가구가 있으면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해서 돈을 다 모은 걸 합친 거야. 그래서 우리 가게가 돈 얼마 모았으니까 이거 갖고 이번에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대한민국이 일정 기간 동안에 돈 얼마나 벌었니 해가지고 올해 2025년 동안 돈을 버는 거.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한 걸 다 합친 거를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거시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업률 이런 거요. 거시경제 관련된 얘기예요. 단순하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실업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같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그럼 원래는 본업의 의무는 공부이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알바를 하거나 회사 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내가 일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일자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를 보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거야. 내 직장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이 실업률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갖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를 못 구했네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커다란 거시경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이런 것들도 크게 봤을 때 국가 경제 전체를 진단하는 지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띡 해서 뭐 진단해서 뭐 간 수치가 어쩌고 이게 나오잖아. 그렇게 측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야? 그걸 보려면 저러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고 하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시경제는 뭐냐면 요거를요 현미경 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졌어. 일본이 만약에 3대2로 이겼단 말이야. 아니 원래 우리가 이겼어야 될 것 같은데 졌단 말이지.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가 안 좋게 된 거잖아요. 나무를 보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야지. 손흥민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엄청 많습니다. 당연하겠지. 근데 제약 조건이 있어요. 자원이 희소해.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력도 한계가 있고 전반 후반 시간 제약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서부터 공을 몰고 다 이렇게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은 패스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축구 프로팀처럼
손흥민을 뒷받침해줄 선수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칼날 패스를 했는데 얘가 못 받을 수도 있고 손흥민한테 패스가 제대로 오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이 이렇게 앞에서 공을 막았는데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패스를 할지 몰고 나갈지. 근데 몰고 나갈 때 앞에 수비수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몰고 나갈지 오른쪽으로 제낄지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손흥민도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끔 축구 해설 하시는 분이 뭐 지능적인 플레이 한다. 맞지. 매 순간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보통 그래. 수능도 하루 만에 인생이 결정되고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인생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결정돼. 손흥민 선수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됐어. 그럼 요 한순간 있잖아. 공을 왼쪽으로 찰까 띄울까 아니면 땅볼로 찰까 이거 잘 넣으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와 해서 역시 손흥민 되고 그때 만약에 똥볼 차서 하늘로 날리면 어떻게 돼요?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들 뭐야 해가지고 댓글에 막 뭐 이상한 얘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냥 끝난다니까. 내가 야구 선수 하려고 이제 만약에 메이저리그를 갔어. 그래서 이제 타자에서 꿈을 갖고 이렇게 딱 갔는데 가자마자 누가 뭐 4번 타자 시켜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짱 박사 저기 구석탱이에서 우선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갈 수 있어. 막 밤새도록 열심히 배팅 연습을 하고 있었지. 이것도 재미로 할 수 없어. 오늘은 도끼 타법 해볼까? 만화에서 나온 것 좀 이상한 타법 안 돼요.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 자기가 봤을 때 최적화 공 휘두르는 거 있잖아. 그걸 뭐 요즘 컴퓨터도 있으니까 그걸 봐서 쫙 연습을 해서 그거를 계속 자기가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백스피드도 올라가고 또 공을 보는 선구안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안타가 나는 거야. 나는 준비가 됐는데 감독이 나를 아직 안 넣어주는 거야. 그 주전 자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9명, 뭐 10명 포수 뭐 다니고까지. 그러니까 대기 후보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벤치에 계속 앉아 있다가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 연습도 하고 뭐 하긴 하겠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쳐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술 먹고 그냥 운동을 한 일주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야구 선수나 피아노 치는 사람도 하루라도 피아노 이게 안 치면 그 몸이 알고 또 이게 전문가들이 보면 연습 안 했고 다 이게 알거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지쳐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9회 말에 우리 팀이 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감독이 짱 박사 너 나가서 한번 9회 말 투아웃에 버리는 게임이다 생각해서 나가라고 시켰어. 그 기회가 왔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 이거 지쳐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연습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는데 긴장도 되는데 이 반사적으로 몸에 막 이게 습득시켜야 되는데 그때 헛스윙 3진 당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짐 싸들고 하고 와야지. 역시 쟤는 안 돼. 감독이 그렇게 평가하고 언제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게 뭐 이게 하루에 하는 것도 사실 그 대단한 거야. 실제 인생에서는 그냥 공 하나 잘못 찼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 거기서 내가 만약에 9회 말 투아웃에 이렇게 그동안 막 참고 연습했다가 홈런 쳤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짱 박사 쟤 뭐냐 하면서부터 언론에 나오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고 이게 선순환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야.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인생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합리적으로 뭐 한계, 마지널, 계산 아니 공을 받고 날 때도 공이 저렇게 날라오는데 자 뭐 기계 AI 같이 띠리릭 해서 고도 몇 도 해가지고 공을 어떻게 하면 탁 받고 이렇게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 가지고 거의 반사적으로 몸에 체화돼 가지고 착 그냥 감각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하는 건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동물적 본능으로 팍 제껴가지고 가는 순간 판단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정리를 다시 하면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하나하나 요걸 부각시키는 거야. 딴 사람들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모자이크 검은 배경에 손흥민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에서 자, 저 발동작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보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왜 이래?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고 GDP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난리도 아니네 라고 하면은 그런 지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으로 가야지. 대한민국의 지금 생산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지금 왜 요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R&D 연구개발도 못하고 그래?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고 있어? 하나하나 살펴봐서 지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우리 선택이라고 그랬잖아. 이 개별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과 최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개별 경제 주체 행동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매 순간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하지. 그래서 오늘은 3시간 들었는데 만약에 2시간 수업 들었어. 1시간 더 들을까? 에이 오늘 땡땡이 치자 해가지고 뭐 각오했는데 그 선택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니까 쌓여가지고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크게 진단해서 왜 그래? 그럼 저 안으로 가서 또 부분적으로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토픽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는 게 좋은데 성장이 매끄럽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여기다 살짝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우리도 그렇듯이 이게 시간입니다. 타임이야. 이게 우리 GDP라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거의 18세기 되면서 막 증기기관차랑 방직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됐는데 그 전까지는요 다 같이 거의 평등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거지. 왕이나 뭐 이런 정도 귀족만 그렇지 다 같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18세기에 넘어서게 되면서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쫙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장을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은 대단한 거야. 해방 이후에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 뭐 그러다가 막 혼란을 겪는 가운데 사실 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여기 있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못 사는 빈곤 국가들, 뭐 이디오피아나 토고 이렇게 있더라고. 토고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우리 월드컵 나갔는데 토고랑 한번 붙어서 저도 그때 처음 들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찌랑 뒤치랑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한 2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거의 한 180등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 운동에 찍어서 맞으면 등수가 좀 바뀌기도 하잖아. 그래서 잠깐 올라가는 것도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여기 다른 나라들이야. 다른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뭐 이유는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글쎄 한 독일 정도? 독일이 막 1차, 2차 세계대전 막 하면서 라인강에 기적하면서 거기도 뭐 이렇게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런 사실 실제 이런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기적이야 이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 놀라운 거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장, 발전한 나라들이 야 성장의 원천이 뭐야? 쟤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나도 벤치마크에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저 뒤에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매끄럽게 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성장한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삶이 우리가 엄청 집이 부자였다가 가난했다가 갑자기 재벌집 셋째 아들이었다가 집안이 폭삭 망해서 노숙자까지 됐다가 이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 요즘도 책에 실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큰바위 얼굴에 있는 것처럼 유명한 정치인 사업가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논문인가 봤더니 진짜 어떤 경제학 교수님들이 저기 서울의 미아리에 너무 점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점쟁이 사주팔자 이거 해가지고 어떤 사주팔자가 제일 좋은가 이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났나 봐.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봤더니 막 엄청난 유명 정치인과 사업가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범하게 그냥
어느 시골에서 선생님 하면서 있더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워라밸을 하는 삶이라는 거지. 우리가 봤던 많은 정치인 사업가들 보면 막 잘 나갔다가 까먹었다가 어떻게 됐다가 막 이렇게 사업도 흥했다 망했다가 뭐 배신당하고 등등 그런 거보다는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게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면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경제가 성장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무슨 수식어가 붙냐라고 하면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경기 변동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경기가 이코노믹 비즈니스 사이클 플럭추에이션이라 하는데 경기 변동을 줄이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업앤다운이 좀 굴곡을 좀 완화시키면서 성장하는 거.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은 말이야 인생의 굴곡이 심했지 하면서 뭐 소설책이나 자서전 쓸 정도로 하면 좋긴 좋아 보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삶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게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책에 넣어놨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들의 미시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야. 그게 미시적 접근이고요. 국가경제 전체, 축구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거시경제고, 우리가 앞에 렌즈 조리개를 맞추는 것처럼 멀리서 보냐 가까이서 당겨서 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당연히 두 개는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주식 투자에 뭐 해서 어떤 기업 종목 본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봐야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떤지, 트럼프가 등장해서 관세를 때려서 지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고 AI와 이런 거 등등 우리나라 실업과 이런 걸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산업 안으로 들어가요.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그 자동차 산업에 있는 뭐 현대기아나 등등등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 보고 그 안에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고 등등 그걸 이제 약간 분석을 하면서 봐야지. 뭐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갔더니 남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 이 종목 오릅니다 사세요 그 막 사요 막 그거 약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유명한 여자 경제학, 영국의 경제학자가 로빈슨 여사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경제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끔 경제 이론 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치는 뭐 그 사람이 모르겠어 어떤 서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있었는데 그 사람 같이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약간 사기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막 유튜브에서 뭐 사세요 종목 추천합니다 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다가 뭐 만약에 진짜 내가 당했어 자기네들 작전 세력에 빠져가지고 망했어 누가 뭐 어디다 하소연할 거야. 내가 선택했는데 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또 바보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걸러서 국가에서나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뭐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던 뭘 하던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좀 있긴 해야죠. 잘 모르겠어요. 요즘 문과 쪽에서도 경제학 과목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선택은 안 해요. 대학 와서는 나도 주식 투자 이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경작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제는 그래도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필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요 공급서부터 뭐 이런 인플레이션 실업 같은 경제 원론 중에서 우리가 하는 정도는 필수를 했었는데 이게 뭐 자유롭게 선택을 맡기면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지원하는 사람 몇 명 없고 지원하는 사람은 좀 잘하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하니까 점수 따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선생님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계속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 마인드 같은 거는 기본적인 건 좀 해놓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이과 쪽 여러분들 공대나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경제 같은 거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황은 수학과 나왔다니까. 수학과 나왔는데 증권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가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라는 어차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기회로 좀 관심 좀 가져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용어 정리야. 실증 경제는 뭐냐면 팩트야, 팩트. 와디즈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몇 %야? 청년 실업률이 얼마야? 그건 실증 경제고요. 규범 경제학은요, 이거야. 바람직한 어떤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바람직한 what should be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must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청년 실업률이 높아. 그 팩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냐 틀리냐, 여기는 가치 판단 이런 게 없어요. 맞냐 틀리냐 그거야.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높다고 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죠. 이쪽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뭐 제3의 길을 갈지, 그런 것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규범 명제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요구할 때는 정책이라는 말이 붙어요. 산업 정책, AI 정책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거는 다 규범적인, 이건 정답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게 제일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일까? 이렇게요. 자, 어떤 상태를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잣대 기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들어보셨겠지만 효율성과 공평성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효율성은요, 우리가 살짝 봤을 때 낭비가 없어, 이게 바로 효율적이야. 아니, 우리가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간도 희소하고 돈도 희소하기 때문에 지갑에 돈도 제한돼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살지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뭘 고민해? 다 사면 되는 거지. 근데 현실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낭비가 없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태를 효율적인 상태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저 뒤에 가보시면 독점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홀로 독자를 얘기하거든요.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기업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한 개만 존재해요. 경쟁자가 없는 상태야. 근데 우리는 독점은 나빠요 이렇게만 얘기하거든. 왜 나쁠까요? 혼자 있으면 나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환경이 좀 중요하긴 해. 우리가 경쟁이 좋은 건 다 싫어하지. 경쟁에서는 경쟁을 중시 여기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잘하는가를 보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그래도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하다 보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프로에서 살아남지.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한테 n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뭔가를 공급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축구 볼 수 있는 티켓이 2개 생겼어. 하나는 손흥민 선수 경기, 하나는 제 경기. 제 거 보러 오겠습니까? 왜 와? 학점 때문에? 아니야. 이게 제 가족들도 안 볼 걸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번 제한된 시간을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 최고의 멋있는 경기를 보려고 해요. 이건 인간이 다 똑같다니까. 자, 그런데 경쟁이 뭐 차차 뭐 다음 시간에 더 할 건데, 독점이다 그러면 경쟁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안 보고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거랑 비슷하게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경제학에선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더라.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독점 기업이야. 만약에 대학이 다 망하고 전 세계에 성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좋겠지. 다들 여기 오려고 날리고 하니까 좋긴 한데, 그 독점 기업은 좋겠지만 우리는 경제학은 전체,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도 나태해지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빠질 거다 해서 그냥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은 뒤에 독점 시장에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효율성 얘기하면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살짝 하고 다음에 또 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분배를 할 때 공정한 분배다라고 하면은, 공평한, 공정한, 약간 철학적으로 뭐 뒤섞여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공평한 분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학점을 이렇게 뾰족한 학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냥 공평하게 다 평균 내서 어떻게
B학점 어때요? B학점 둥글둥글하게 다 공평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왜? 나 뾰족한 학점 원하는데 왜 다 B로 퉁쳐? 이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볼 때는요, 아니면 학점 할 때 우리 공평하게 제비뽑기 어때요? 제비뽑기. 이거 뭐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랑 다 필요 없이 그냥 운에 따라서 어차피 인생은 운입니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면 그럼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기도해야 되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제비뽑기 할 때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저는 좀 뾰족한 학점 받을 수 있게 그거 해주세요. 약간 비리나 이런 것들 부패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뒷돈 주고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뾰족한 학점 받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요, 기본적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뾰족한 학점 받는 게 제일 좋아? 매 순간 직면하는 그 사람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에서 나는 이 수업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야겠어. 그래서 시간 투자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늦게까지 시험 준비한 그 친구가 뾰족한 학점 받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수업에는 별로, 나는 그냥 이 수업은 포기했고 그냥 딴 거 하는 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 그럼 그 친구는 이 수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체가 뭐 D나 C를 받았다고 능력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자체가 자기는 그냥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공평하다?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제일 공평한 거야.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왜 높은 연봉과 계약금을 받습니까? 그 팀에 기여하는 게 맞나 보지. 그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나 뭐 사진 찍고 하면 많은 팬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그 팀의 이 명성과 이름이 올라가니까 기여하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 저 어떤 증권회사에 어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를 뽑아왔어. 스카우트해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3천억을 벌어다 줘. 그럼 이 사람한테 한 10억 주는 게 아까워요? 그럼 이 사람한테 10억 안 주면 딴 데 가서 3천억 벌어주면 나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높은 연봉을 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의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회사도 뭐 손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만큼 남는 장사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능력이 다르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선호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나는 배가 고픈데 아니야, 북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해가지고 물하고 빵을 한 조각씩 똑같이 나눠 가져. 저기요, 저는 목마르다니까 안 돼. 그런 거 있어. 평등하게 놀아 가져.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공산주의나 북한 그런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 되게 아름다워요. 능력만큼 일하고 좋지 않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그러니까 능력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부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되게 아름답고, 그런데 인간을 너무 성선설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일을 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게 낫지. 누군가 하겠지 해서 서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쌓이는 파이가 작아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사실 불필요해도 이때 많이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거지만 사실 현실에 적용했을 땐 작동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장 메커니즘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안할 만한, 아까 인간의 인센티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 수업에서 경쟁 마인드를 올려가지고 개개인들의 경쟁 마인드가 올라가야지 우리 학교 전체 경쟁 마인드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 마인드가 올라가고 매 순간 선택할 때 잘 선택하고 인류 전체의 경쟁 마인드가 생기게 되면 인간 전체가 희소한 자원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등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게끔 효율성 있게끔 끌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거나 능력이 애시당초 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 뭐 장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건이 안 돼가지고 똑같은 교육에 직면할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약간 공평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동시에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뒤에 얘기하겠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이 이제 양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야. 효율성을 좀 추구하다 보면 공평성에 문제가 되고. 야, 먼저 우리 돈이 제한돼 있어. 옛날에 70, 80년대 때 어느 집안에 자녀들이 되게 많어. 근데 부모님이 버는 돈이나 그런 것들은 제한돼 있으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둘째가 좀 똑똑해. 그럼 첫째는 뭐 누나나 뭐 여자분인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둘째도 뭐 일을 하고, 근데 셋째가 좀 똑똑하면은 셋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을 너에게 몰빵을 해줄게. 네가 말이야 좋은 대학을 가서 막 이렇게 판검사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좀 그때 도와준 거를 좀 그때 좀 잘 되면 갚겠지. 그때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에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성공해서 뭐 유학도 갔다 와서 재벌 막 거의 회장이나 막 이렇게 됐는데 가족들이 가서 뭐 홍길동아 했는데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에이 해서 복수 막 하고 막 이제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 것처럼 현실에서는요 돈이 되게 많으면 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걸 걔한테 몰빵을 안 하고 자기도 골고루 돈이 얼마 없으니까 n분의 1로 쪼개서 하면 그거 가지고 종잣돈으로 가지고 뭘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밀어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방식이 약간 그랬어요. 초창기에 좀 약간 그런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재벌이나 대기업에 좀 밀어주는 게 있었지.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쫙 올라가서 그게 약간 낙수 효과라고 해요. 걔네들이 이제 부유하게 되면서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론으로 해서 성공을 하긴 했는데 현실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되게 많기 때문에 효율성은 자 먼저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파이를 좀 크게 만들자. 이게 효율성이고요. 공평성은 이제 나누는 거야. 근데 야 언제까지 파이를 크게 만들고 언제 나눌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그게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야 우선 안 돼.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이제 우선 나누고 나서 다시 또 시작하자.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두 문제가 이게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늘상 사회적인 갈등.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범 경작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방점을 많이 두는가 그거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지. 선거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저는 공평성을 중시 여기겠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고 저는 그래도 이걸 주장한다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근데 여기에 좀 초점을 줘서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가는 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게 조화를 이룰 수도 있죠. 그래서 공평성이 없는 효율성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뒤에 보면은 몇 개 경제 이론과 가정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차차 이거는 수요 공급 얘기서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짝 요거는 그냥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약간 요거 뒤에 복습 마무리하고 챕터 2장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